여러분은 단 하나의 영상 때문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베이징의 한 대기업에서 품질 관리 책임자로 일하던 한 남성은 어느 날 동료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급히 TV를 켜게 됩니다. 화면 속 외국인 유튜버는 중국과 한국의 충격적인 비교 영상을 내보내고 있었죠. 영상이 공개된 직후 중국 인터넷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순식간에 갈등과 분노로 들끓었고 결국 이 남성은 급히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현지에서 직접 마주한 뜻밖의 현실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중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이 글은 다시 한번 중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대체 그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의 한 대형 제조기업에서 품질 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리샤오펑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리웨이, 지금 당장 베이징 TV 좀 켜봐. 진짜 말도 안 돼.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리샤오펑은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특히 작년에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벌인 덤핑 논란 때문에 더욱 한국을 혐오하게 됐었죠.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말만 나와도 얼굴을 찌푸렸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급히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외국인 유튜버가 나와 있더군요. 그는 책상 위에 두 개의 전자레인지를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산, 다른 하나는 중국산이었죠. 유튜버는 두 제품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해서는 볼품없고 싸구려 수준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외관 디자인이 조잡하고 내부 마감이 엉성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안전성도 의심스럽다며 고개를 저었죠. 반면 한국산 전자레인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한다며 극찬했어요. 리샤오펑은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TV 화면을 노려봤어요. 한국 놈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한국 놈들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중국 관광객, 중국 시장, 모든 걸 의존하면서 이제 와서 우리를 깔보다니 평생을 중국에 기생하면서 살아온 주제에 진짜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리샤오펑의 격양된 반응을 보니 마음이 어수선해졌어요. 그때 화면 속 유튜버가 또 다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성능 테스트, 안전성, 내구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중국산 제품을 깎아내리고 한국산 제품을 찬양했어요. 8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리샤오펑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목소리까지 떨렸어요. 한국은 원래 우리 속국이었잖아. 조선시대에 우리한테 조공 바치던 놈들이 지금 뭔 깎아내리는 거야? 6.25 전쟁 때도 우리가 도와줬는데 도둑 같은 놈들이. 그의 목소리에서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깊은 배신감과 굴욕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참을 수 없어. 한국 놈들이 얼마나 못된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저 외국인은 한국의 앞잡이야. 돈 받고 우리를 비방하는 거지. 이후 리샤오펑이 집을 나간 후에도 저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인터넷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했거든요. 예상대로 파장은 즉각적이었어요. 인터넷에 접속하자마자 모든 주요 사이트들이 이 영상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바이두 검색창에 외국인 유튜버라고만 입력해도 관련 기사들이 수십 개씩 뜨더군요. 시나웨이보에서는 이미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샤오펑처럼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욕하고 그 유튜버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선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비난이 대부분이었죠. 리샤오펑의 말처럼 저 외국인은 한국 정부의 돈을 받은 게 분명하다며 너무 노골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중국 제품의 품질이 나쁘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댓글도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분노가 글 곳곳에 드러났어요. 하지만 의외로 다른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분석하려 하더군요. 우리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일부 중국 제품들이 품질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말이에요.
한국을 욕하기 전에 우리 제품의 품질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 이참에 우리 제조업의 문제점을 돌아보자는 댓글도 몇 개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소수의 이성적인 목소리들은 곧 거센 비난 댓글들에 묻혀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들은 한국과 그 유튜버에 대한 분노로 넘쳐났어요. 특히 젊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한국 보이콧을 주장했어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하자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 정부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일부 관영 매체들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외국 매체의 편향적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새벽 2시까지 인터넷을 뒤적거렸습니다. 댓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발언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물리적 보복을 암시하는 댓글까지 있어서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수십 개의 알림이 터져 나왔어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출근길에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고 앞자리의 대학생들은 휴대폰으로 그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 곳곳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그 유튜버의 말이 조작이라며 분노했고 다른 동료는 우리도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평소에 온화했던 동료들까지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리샤오펑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욱 격분한 상태였어요. 한국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조직하겠다는 것이었죠. 그의 극단적인 분노를 듣고 있자니 저 자신에 대한 회의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 저는 다들 분노하고 있는데 이렇게 냉정한 의문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다시 인터넷을 확인해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온라인 논쟁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관련 업체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품질 관리 책임자로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그 유튜버가 지적한 문제들이 우리 제품에도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후 저는 충격적인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급하게 불러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한국에 수출한 가전제품에 품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죠. 현지 파트너사에서 제품 성능이 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유튜버의 영상 이후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니. 팀장님은 내일 당장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현지 업체와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니까 맡겨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 기회가 생기다니. 하지만 이것은 제가 원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문제가 생긴 제품을 처리하러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팀장님은 리샤오펑도 함께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쪽 팀에서 이번 제품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리샤오펑의 이름을 듣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의 한국에 대한 분노가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함께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 오후에 리샤오펑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한국 출장 소식을 들은 그는 즉시 거부감을 드러냈어요. 왜 자신이 그런 나라에 가야 하냐며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억지로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명령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가 시키는 일인데 어쩔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실상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물론 리샤오펑에게는 이런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는 동안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동료들은 우리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인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라고 응원했고, 다른 사람은 조심하라고 걱정했습니다. 리웨이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편견을 확실히 깨부수라는 말과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려주고 오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부담을 느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서 확인하게 될 현실은 동료들의 기대와 같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일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리샤오펑과 어떤 갈등이 생길지, 그리고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리샤오펑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리샤오펑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함께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곧 제가 직접 한국의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 유튜버의 말이 맞는지,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정당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안내 표지판들이 명확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응대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리샤오펑은 짐을 찾으며 여전히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거슬린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의 반응과 달리 공항 시설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승객들도 질서 있게 탑승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차분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예정보다 일찍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에서 긴급하게 만나자고 요청한 것이었어요. 회사 직원이 전화로 매우 심각한 톤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파트너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부터 언론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즉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수출한 전자레인지 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전국적인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메인 뉴스에서 우리 브랜드 제품의 리콜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방송에서는 전자레인지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뜨거운 음식이 쏟아지는 사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중국 본사에서는 이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리샤오펑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품 개발팀에서 이 전자레인지의 안전장치를 설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이 관여한 제품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국 관계자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50만 대 이상이 리콜 대상이며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했어요. 일부 소비자는 화상을 입기도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품질 관리 책임자로서 이런 안전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수출 전 검사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 규모였습니다. 리콜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했고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더욱 심각했어요. 한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이 우리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리샤오펑은 회의 도중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는 자신이 설계한 안전장치의 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제품의 품질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 기준이 느슨하다고 비판했어요. 그 유튜버의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소비자 인터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주부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방송됐어요. 아이를 보호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도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리샤오펑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룸서비스로 식사를 시켰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중국 본사에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지만 책임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묻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샤오펑과 함께 피해 현장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리콜 대행업체 창고에는 반품된 전자레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모든 제품에 우리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고 직원은 매일 수백 대씩 반품이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 전화도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고객은 우리 회사 제품은 절대 다시 사지 않겠다고 분노를 표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리샤오펑은 쌓여있는 제품들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품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 역시 품질 관리자로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리콜 현장을 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한국의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파트너사가 우리에게 한국의 제조업 현장을 보여주자고 제안했어요. 수원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과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수원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구에서부터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시설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방문자용 보호복을 입고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리샤오펑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평소 중국 공장의 자동화 시설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곤 했는데 이곳의 시설은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웨이퍼를 운반하고 모든 공정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이 설명해준 공정의 정밀도는 놀라웠습니다. 나노미터 단위로 진행되는 작업이었고 작은 먼지 하나도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청정도 관리는 수술실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공정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미세한 변화도 즉시 감지되어 조치가 취해졌어요. 불량률은 극히 낮게 유지되고 있었고 모든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리샤오펑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의 공장들도 자동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수준은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차체를 용접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각각의 로봇이 정확한 위치에서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품질 검사 구역에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차량이 수십 개의 검사 항목을 통과해야 했고 미세한 결함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차량을 진동 테스트와 누수 테스트까지 실시했습니다. 생산 라인 옆에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품질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불량률, 생산성, 안전지표 등 모든 수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직원들도 이 데이터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생산 라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품질 관리의 엄격함과 체계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세부적인 관리와 예방적 접근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 인프라도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시 운행이 당연했고 역사 내부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화장실조차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점에서의 서비스 수준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상품 설명도 자세했어요. 심지어 간단한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포장을 정성껏 해주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방이 보이는 곳에서는 요리사들이 위생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요리하고 있었어요. 셀프 서비스 음식점에서도 재료가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리샤오펑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의 마음이 많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무조건 비난했던 그가 이제는 인정할 부분을 찾고 있었어요.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유튜버의 영상이 단순한 편견이나 조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일부분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하지만 품질 관리 전문가로서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본 것들을 정직하게 중국 네티즌들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리콜 현장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 첨단 공장의 놀라운 기술 수준,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까지. 특히 우리 제품의 리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반성과 함께 업계 전체가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썼습니다. 그 유튜버의 영상이 완전히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마저 글을 완성하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베이징 착륙 전까지 기다렸다가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 업로드했어요. 어떤 반응이 올지 불안했지만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이미 엄청난 반응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 수가 수천 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기 반응은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제가 배신자라고 비난했어요. 한국에 매수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버렸다며 분노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엔지니어들이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자신도 해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독일 공장을 견학했을 때 중국과의 차이를 절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업 관련 전문가들도 제 글에 동조했습니다. 중국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현실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어요.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냉정한 자기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무조건적인 민족주의보다는 합리적 분석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제 글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중국 제조업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품질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더욱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국 제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어요. 일부는 한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글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토론도 확산됐습니다. 왜 중국 제품이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어요. 단순한 한국 비난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 글을 계기로 자신들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어요. 업계 포럼에서는 품질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의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중국 기업들도 이런 소비자 의식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샤오펑도 제 글에 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조건 비난했지만 직접 가서 본 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썼어요. 우리가 배울 점은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 글이 화제가 되면서 경영진도 품질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리콜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품질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논쟁은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점차 바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에서 합리적 분석으로, 맹목적 비난에서 건설적 비판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바로 중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서 전면적인 품질 관리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진이 한국에서의 리콜 사건과 제 온라인 글의 반향을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었어요.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전체 생산 라인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삼성과 현대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어요. 모든 공정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리샤오펑도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는 새로운 안전장치 설계에 매진했고 더 엄격한 테스트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직원들의 의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까다로워진 기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리콜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자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품질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고 각 부서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어요. 직원들의 품질 의식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공급업체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모든 부품과 원자재에 대한 품질 기준을 상향했어요. 정기적인 감사와 평가를 통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비자 피드백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처럼 고객의 불만이나 제한 사항을 즉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어요. 작은 문제라도 신속하게 해결하여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구개발 부서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기능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내구성을 더 중시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본 첨단 기술들을 참고하여 자체 기술력도 향상시켰습니다. 생산성과 품질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품질 관리가 강화되면서 생산 속도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점차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며 양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소통도 개선되었습니다. 부서 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품질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수평적 소통 문화를 벤치마킹한 결과였습니다. 리샤오펑과 저는 정기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때때로 한국의 기술 자료를 찾아서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감사 기관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했어요. 이런 투명성이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품 출시 전 테스트 과정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리콜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했어요. 비용이 더 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품질 개선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특히 내구성과 안전성 부분에서 크게 향상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품질 제일주의가 새로운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직원들도 자신의 업무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외 수출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개선으로 인해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의 평가가 좋아졌어요. 한국 시장에서도 서서히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초기 글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회사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우리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세미나에서 우리의 품질 개선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경험 공유가 중국 제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랐습니다. 리샤오펑과 저는 이제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 유튜버의 비판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셈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이 결국 우리 회사와 저 개인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에서 열린 국제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중국 대표의 충격적인 한국 발언으로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한국 대표팀이 단 2마디로 그들을 완벽히 제압했다는 사실인데요. 이후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하며 급기야 중국 내부까지도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해리스라고 합니다. 주로 유럽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다루는 분야에서 일했죠.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든 적이 없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그 취재를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대학생 토론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 캠브리지를 방문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국가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였어요.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동료 기자 존 스미스가 커피를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존은 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오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는 중국 대표들이 강하게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다며 특히 한국 대표팀과는 역사적으로 늘 나를 세우는 관계라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라이며 중국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작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면서 만약 오늘 중국과 한국이 토론을 벌인다면 그건 안 봐도 비디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존의 말에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제 관심은 오직 토론의 구조와 논리적 전개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토론회에서 일어난 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 학생의 예상치 못한 발언은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잠시 뒤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강조했고 러시아 대표는 강력한 중앙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죠. 그러다 중국 대표팀 차례가 왔어요. 중국 측의 리셰펑은 무대 중앙에 서자마자 강렬한 눈빛으로 객석을 훑었습니다. 리셰펑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어요.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빈곤 퇴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중국 유학생들은 그의 발언에 열렬히 박수를 쳤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발언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리셰펑은 한국 대표팀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객석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펜을 꾹 쥐었죠. 리셰펑은 한국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도발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리셰펑은 한국이야말로 자신의 발언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현재 대통령도 없으며 실상은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했죠. 특히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에 열등한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말에는 객석에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회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도발이 허용되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사회자는 개입하지 않고 시간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갈등 상황이 토론의 열기를 더한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죠. 제 옆에 앉은 존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리셰펑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신랄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중국의 사회주의보다도 못한 체제라고 단언했어요. 부유한 재벌들만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고통받는 시스템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소위 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하다 고 말했을 때 객석 일부에서는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는 계속해서 진정한 국민의 행복을 원한다면 중국의 성공적인 사회주의 모델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거만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을 알렸어요. 이제 각 대표팀은 상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리셰펑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국 대표팀을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죠. 토론장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팀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죠.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토론은 그대로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리셰펑의 승리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김민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보통 체격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학생이었죠. 도발적인 리셰펑과는 대조적으로 침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펜을 꾹 쥐고 메모장을 준비했습니다. 김민석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그는 단상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리셰펑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당혹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미소마저 띄고 있었죠. 김민석은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감정적인 반응 대신 리셰펑을 향해 존중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숙였죠.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은 먼저 중국의 역사적 위대함과 문화적 성취의 경의를 표했어요. 그가 중국 고전 문학과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발언하자 중국 유학생들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인정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리셰펑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아마도 분노에 찬 반응을 예상했을 텐데 김민석의 침착함이 그의 계산을 무너뜨린 듯했습니다. 객석에서는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후 갑자기 김민석의 말투가 변했어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현대 정치체제에 대한 질문으로 화제를 전환했죠. 특히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자 객석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리셰펑은 곧바로 중국 정부를 옹호하며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국민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언론이 중국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죠. 이때 김민석은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는 리셰펑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질문했어요. 중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비판이 가능한가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객석은 순간 숨을 멈췄죠. 리셰펑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긍정적일 때만 비판할 수 있다고요. 그의 대답은 모호했고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다시 한번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자유로운 사회주의입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위력은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질문의 객석에서는 작은 웃음과 동시에 경이로운 표정들이 보였죠. 저는 그 순간 펜을 멈추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 두 마디의 질문으로 리셰펑의 장황한 주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리셰펑은 당황한 듯 서둘러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김민석은 이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침착하고 명확하게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들의 희생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자유와 번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민석은 마지막으로 한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창의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국가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라고 말을 마쳤어요. 그의 발언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정한 감동과 존경이 담긴 박수였죠. 토론회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김민석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 여파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작은 코너 기사로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이 기사가 확산되면서 두 마디로 중국을 침묵시킨 한국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바이럴 현상이 일어났죠. 편집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 기사의 인기를 언급하며 후속 취재를 제안했어요. 마이클, 한국에 가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발전 과정에 대해 심층 취재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고 솔직히 큰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결국 직업적 호기심과 의무감으로 수락했습니다. 며칠 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훑어보았어요. 분단국가, 한국전쟁,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운동, 교과서적인 지식들이었습니다. 내심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죠. 아마도 발전 중인 평범한 아시아 국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의 선입견은 첫 번째 균열을 맞았어요.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임이 분명했죠. 입국 절차는 신속하고 간단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제가 보았던 어떤 공항보다 효율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출발했고 내부는 깨끗하고 안락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현대적인 대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서울 도심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강남역 주변은 활기차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이들, 최신 기술로 가득한 쇼핑몰, 세계 각국의 음식점. 도시는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현금 없이도 완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저녁 무렵 현지 가이드인 박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서울의 역사와 현대적 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교육에 대한 열정, 근면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이 한국 발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 나라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던 걸까요? 왜 좀과 같은 서구 언론인들은 한국을 항상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에 있는 나라로 묘사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대의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고 차 내에서는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약자석을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광경은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그 어떤 언어적 소통 없이도 이러한 배려가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면 자신의 식판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이었어요.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질서 의식은 제가 방문했던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오후에는 홍대 거리를 거닐었어요. 젊음과 창의성이 넘치는 이곳에서도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적절한 장소에 버리고 있었죠. 한 젊은이가 담배를 피운 후 휴대용 재떨이에 꽁초를 담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수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날 때 자신들이 사용한 공간을 깨끗이 정리했죠. 심지어 일부는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함께 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높은 시민의식이 특별한 캠페인이나 강제성 없이도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저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자신의 교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교사는 이것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를 내재화하는 교육 시스템을 보며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서울 도심을 취재하며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범죄율이 낮고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법적 강제나 감시가 아닌 사회적 합의와 교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선 공동체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다. 제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룬 특별한 사회로 바라보게 되었죠. 존이 별 볼 일 없는 나라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재 일정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왕조의 궁궐들을 돌아보며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특히 창덕궁의 후원에서 느껴지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철학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 건축물이 빽빽한 도시 한가운데 이런 역사적 보물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의 5,0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인들이 이루어낸 문화적 성취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라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한국인들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갖는 자부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형 무소역사관 방문은 더욱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고문받았던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해설사는 이곳에서 고문받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다고 설명했죠.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2016년 촛불혁명에 대한 전시를 보게 되었어요. 수백만 시민들이 평화적인 집회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낸 이 역사적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모습은 진정한 주권재민의 실현이었죠. 이런 시민 참여가 있었기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하고 강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적 차원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과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정부와 국민 간의 대화, 비판의 자유, 그리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변화 추구. 이런 가치들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학생이 토론회에서 보여준 자신감의 원천이 바로 이런 민주주의적 토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전통 한옥에서의 다도 체험은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경험이었어요. 차를 마시는 단순한 행위에도 깊은 철학과 예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상에 스며든 이런 전통 문화는 현대적 삶과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죠.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류의 과학적 지혜, 식재료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지혜와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취재 일정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내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70대 노인 김영수 씨였습니다. 한국전쟁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고 이후 국가 재건 과정을 몸소 겪은 세대였죠. 김영수 씨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어요. 전쟁 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공부하며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인내와 근면을 꼽았죠. 어려운 시기였지만 더 나은 미래를 믿었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IT 스타트업 CEO 박민준 씨였어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의 이야기는 현대 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윤리적 경영 철학이었어요. 그는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이지현 씨와의 대화도 의미가 깊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쟁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적이나 스펙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녀의 생각은 물질적 성공만을 좇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었죠.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을 발견했어요. 바로 강한 자기 규율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중요시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였죠. 또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배려가 그들의 일상에 깊이 녹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놀라웠어요.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고 평생 학습을 통해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기술 혁신을 이끌어낸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죠. 또 다른 특징은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식민 지배, 전쟁, 경제 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보였죠. 저는 이러한 내면의 힘이 바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적 성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높은 윤리적 기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취재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하버드 토론회에서 만났던 김민석 학생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캠퍼스는 활기찼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을 기다리며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취재를 되돌아보았죠.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보았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버드 토론회에서의 질문이 어떻게 생각해낸 것인지 물었죠. 그의 답변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김민석과 작별한 후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 속에 빛나고 있었죠. 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자전거 벨소리, 잔잔한 강물소리.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이 순간 저는 한국에서 얻은 모든 깨달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깊은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였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였죠.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무관심과 오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존 스미스와 같은 서구 언론인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세계에 기여할 독특한 가치를 가진 나라였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쓸 기사에 윤곽을 그렸습니다. 제목은 두 마디로 세계를 바꾼 나라, 한국의 진정한 힘으로 정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나 정치적 상황만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인의 정신,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했죠. 기사를 쓰는 동안 저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급속한 발전과 회복력은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고,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시민참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제 주장은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죠. 기사가 발행된 후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한국에 대한 심층 보도를 시작했고 학계에서도 한국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워싱턴 포스트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존 스미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기사를 읽고 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기자로서 이루고 싶었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자주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제 세계관을 얼마나 넓혀주었는지 감사하게 생각해요. 중립적이던 제가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제도적 형태만이 아닌 국민의 일상과 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하며 스스로 쟁취한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모습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소중한 모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민주주의를 연구하던 유명 미국 정치학자가 일본에서의 조사 도중 갑자기 한국으로 긴급히 향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장면은 그를 큰 충격에 빠뜨렸고 결국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Union and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대학 정치학 교수 제임스 하워드라고 합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동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프로젝트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 비교 연구를 시작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고 현장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었죠. 그때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사학과의 마이클 윌슨 교수였어요. 마이클은 커피 한 잔을 제게 건네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뉘앙스였어요. 그의 관점에서 일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라 자처하는 그가 한쪽만 편애하는 상황이 놀랍더군요. 제가 그런 생각을 농담처럼 전했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견해를 현실이라고 강조했어요.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고 전후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는 것이었죠. 반면 한국은 너무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정치 스캔들도 끊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의견을 들으며 현장에 가봐야 실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껴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두 나라를 모두 직접 방문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었죠. 그러자 마이클은 일본을 먼저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마침 다음 달에 일본 총선이 있다는 이유였죠. 마이클과 함께 연구 계획을 수정하며 제 마음속에는 작은 호기심이 싹 텄습니다. 마이클처럼 일본을 찬양하는 학자들은 많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드디어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선거 유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니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는 마이클의 예상이 있었죠. 하지만 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유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인파가 드문드문했기 때문이죠. 후보자 연설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수는 기대했던 것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둘러 출근하느라 유세 현장을 그저 스쳐 지나갔어요. 유세차에 오른 후보자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주변은 고요했어요. 청중들은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듣기만 했고 어떤 환호나 박수도 없었습니다. 연설 내용도 매우 형식적이고 안전한 주제들만 다루었어요. 경제성장, 사회안정, 전통가치 수호 같은 추상적인 내용이었죠. 점심을 먹으며 마이클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감이 읽혔어요. 저는 오후에 시민 인터뷰도 해보자고 제안했고 마이클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도쿄 시부야의 번화가에서 첫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정중하게 다가가 연구 목적임을 설명하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지 물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몇몇은 공손하게 거절했지만 그 눈빛에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중년 남성이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놀랍도록 형식적이었어요. 현 정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는 나쁘지 않다 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며 대화를 끝내려 했죠.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표정했으며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했어요. 대학가로 방향을 바꿔 젊은 세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쿄 대학 근처 카페에서 몇몇 학생들에게 다가갔지만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 여학생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고 솔직하게 말했고, 다른 학생은 투표를 할 생각은 없다 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의 태도는 더욱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한 노인은 외국인이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마이클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어에 능통함에도 불구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죠. 저녁 식사를 하며 그는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일본을 연구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의 벽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의견을 듣고자 했죠. 지역 축제에 참여해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일상적인 주제로는 친절하고 개방적이던 사람들이 정치적 질문에는 마치 무언의 합의가 있는 듯 침묵했어요. 연구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지만 그 내용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거절된 인터뷰와 형식적인 답변들로 채워졌어요.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마지막 날, 한 지역 신문사 기자를 만나 일본인들의 폐쇄적인 태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외부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문화가 있다 고 설명했어요.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이클은 예상보다 훨씬 침울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상적인 일본 민주주의 이미지가 현실과 만나 균열이 생긴 듯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목적지인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어요. 일본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제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일본과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공항 내 텔레비전에서는 선거 관련 뉴스가 큰 소리로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화면을 주시하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혀를 차며 반응을 보였어요. 일본에서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도 정치적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들은 신문의 정치면을 읽으며 작지 않은 목소리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그들의 대화에 간간히 반응했고 누구도 이를 불편해하지 않았죠. 마이클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거 유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택시 기사는 우리가 외국인 연구자라는 것을 알고는 자발적으로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쏟아냈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했으며 많은 이들이 손에 피켓이나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죠. 마이클은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후보자가 등장하자 광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열광적으로 응원했고 그 에너지는 마치 파도처럼 광장을 휩쓸었어요. 후보의 연설은 구체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며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했습니다. 동의할 때는 환호하고 비판적인 내용에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연설 도중 일부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후보자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과거 독재 시대의 희생에 대해 언급했을 때 많은 노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역사적 고통과 승리의 기억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마이클은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어요. 일본에서 보았던 무표정한 청중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연구 노트에 빠르게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의 표정, 반응, 그리고 그 공간에 넘치는 에너지까지 전부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유세가 끝난 후에도 시민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토론 그룹이 여기저기 형성되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어요. 저는 몇몇 그룹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고 깊이 있는 정치적 분석과 비판이 오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죠.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옆 테이블의 가족들은 아이들까지 포함해 정치 토론을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했죠. 어떤 주제도 금기시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인정했어요. 일본의 조용한 민주주의를 이상적으로 여겼지만 한국의 열정적인 정치 참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죠.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만에 제 연구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두 나라의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다른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더 깊은 질문이 생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광화문 광장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전날 밤 뜨거웠던 유세 현장은 이제 조용했지만 광장 한쪽에서는 이미 새로운 유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선거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흔쾌히 응했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노인은 자신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서 싸웠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죠. 그의 눈빛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독재 정권 아래에서 겪었던 고통, 친구들의 희생,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민주주의의 승리까지.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로 민주주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인들은 정치에 목숨을 걸죠.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일본의 민주주의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쟁취한 것이었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오늘날의 정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대학가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난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복잡한 정책 이슈에 대해 논리적으로 의견을 펼쳤죠. 그들은 경제 정책, 교육 개혁, 사회 안전망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고 다른 학생은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어요. 그들의 토론은 감정적이긴 했지만 논리와 근거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정치 토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기다리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정치 토론이 활발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조차 선거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한 초등학생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을 또래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모든 것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편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이 역력했죠. 오후에는 다른 지역의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본 광경은 어제와 또 달랐습니다. 후보자의 연설 전후로 즉흥적인 문화 공연이 펼쳐졌어요. 시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축제 같았죠. 유명 가수의 노래를 개사해 후보를 응원하는 가사로 바꾸어 부르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성이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물었죠. 놀랍게도 후보는 당황하지 않고 상세히 답변했고 청중들은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떠한 검열이나 통제도 없는 자유로운 소통이었어요. 유세가 끝난 후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환경단체 활동가로 매 선거마다 후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정치인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대리인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이클과 함께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노동자, 기업인, 주부, 학생 등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이어나갔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만난 한국인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본 열정, 목소리에서 느껴진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를 자신의 삶과 분리하지 않는 태도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렇게 연구 일정이 이틀 남은 시점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투표율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의 투표율이 일본보다 평균 15% 이상 높았죠. 최근 10년간 한국의 평균 투표율은 약 70%에 달했지만 일본은 55% 내외에 머물렀죠.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투표율 차이가 더 컸어요.
한국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투표 동료 문화를 높은 투표율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가족 간의 투표를 권장하고 회사나 학교에서도 투표일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죠. 또한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서울 지하철역 앞에서 사람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투표를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한 노인은 우리는 투표권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희생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을 설명했고, 승객들은 관심을 보이며 때로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일본의 침묵과는 대조적인 광경이었죠. 대학 교수, 회사원, 주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게 되었어요. 이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이클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는 연구 노트에 끊임없이 새로운 관찰 내용을 기록했고, 때로는 일본에 대한 자신의 기존 연구를 수정하는 듯한 메모를 남기기도 했어요. 국회의사당 방문에서는 초등학생들의 견학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친숙함을 키우는 것이 시민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짧은 민주화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시민 참여와 정치적 열정 면에서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국가들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하버드 대학교 강당에서 저는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결과 발표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으며 마지막 줄에는 마이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편견이 사라진 듯했어요. 강단의 선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청중들의 기대에 찬 시선을 느끼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광화문 광장의 열기, 시민들의 눈빛,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까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저는 한국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서구 학자들처럼 저도 아시아 민주주의를 연구할 때 일본을 중심으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그런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한국과 일본의 투표율, 시민 참여도, 정치 활동 빈도를 비교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도 한국 민주주의의 활력이 명백히 드러났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시민들의 열정과 주인의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투쟁,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강한 시민의식까지. 한국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쟁취한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중과 대화를 통해 공존하는 모습,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정치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말했죠.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에 주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제도가 아닌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와 열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얻은 듯했죠. 이후 제 강연 영상은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한국어 자막이 추가된 버전은 한국 내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세계 각국의 유명 정치학자들로부터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저희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업을 제안했어요.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지금까지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동아시아 민주주의 연구가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프린스턴,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강연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각 강연에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독특한 발전 과정과 그 의미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항상 뜨거웠고 강연 후에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질문들이 쏟아졌죠. 국제정치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한국의 사례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주목했고 그것이 다른 발전도상국들에게 주는 함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놀랍게도 일본의 학술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한국민주주의연구센터가 새롭게 설립되었고 많은 일본 학자들이 한국의 시민 참여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역시 일본 정치 문화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죠. 한국 정부로부터는 공식 초청을 받아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만났던 그 노인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제 강연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의미를 깨달았죠. 여러 국제 매체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특집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CNN, BBC, 르몽드 등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국의 정치 문화를 새롭게 조명했고 많은 기사에서 제 연구가 인용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경제적 성공을 넘어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연구자로서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접 마주했을 때 비로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또한 학문의 힘이 실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목격했죠. 지금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